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친일 공세를 이어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전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선 의혹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했죠. 여당은 물론이고 오세훈 시장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까지 언제까지 도대체 괴담에 의지하려 하냐 이렇게 작심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이 다릅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들어갑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선수는 21세기인데 협회는 19세기 아니냐. 문체위에서 나온 갑자기 등장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얘기 저희가 준비한 3위와 9위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먼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둔 정말 자랑스러운 선수들이지만요. 안세영 선수의 작심 비판 이후 선수들을 뒷받침해야 할 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여러 행정에 대해선 여러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안세영 선수를 애둘러서 비판했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왜 하신 겁니까? 해병대 캠프. 대한체육회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진짜 놀랍습니다. 선수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 한번 멋지게 가봅시다. 갑시다! 갑시다! 에이, 제가 보니까 평가서를 보니까 좋지 않던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체육회 연간 보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실제 문체부가 어떤 형태로 뭐 이제 감독이나 체크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자기들이 진상 조사한다는데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진상 조사하겠다고 그래서 못하게 한 거고요. 배드민턴 협회가 더욱이 문제가 된 건 뭐 모든 것에는 뭐 그 임원들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지도자나 뭐 선수들은 그 뭐 안세영 선수 지적한 한 7개 분야가 뭐 그게 그대로 낡은 관행인 거죠. 우선 문제가 돼 있는 걸 먼저 정리를 좀 하는 이런 부분을 일단 그 여러 화면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얘기거리들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실제로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간의 분명한 시각차, 온도차는 있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 네. 뭐 해병대 캠프부터 해서 아까 민영비 의원의 질문도 있었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걸 낡은 관행으로만 치부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글쎄 이제 우리가 뭐 저희 어렸을 때 주로 이제 군사 정권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는 사실 이런 캠프나 이런 게 정신 교육에 뭐 예. 필요하다 그러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때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들을 이제 입소시켜서 꽤 이제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을 군부대에 입소시켜서 훈련시킨 나라는 글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말고 있을까요? 뭐 다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선수들은요, 각자 자기 분야의 어떤 맡은 바의 어떤 이 전문성, 예. 또 프로페셔널 그런 훈련들 이런 거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집단 문화, 저렇게 해서 뭐 입소 훈련하고 뭐 이렇게 등등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 이기흥 회장이 이야기하지만 선수들은 다 좋아했다 그러는데 뭐 선수들 겉으로는 그러겠죠. 진짜 선수들이 속내로 좋아했을까요? 자기 훈련 소화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저렇게 물에 들어가고 저런 훈련들을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글쎄 제가 볼 때는 정말 구시대적인 잔재, 즉 기성세대의 어떤 관점에서만 선수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이 안세영 선수가 폭로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배드민턴 협회 그 코치진들이 빨래해주고 뭐 선배들 일 봐주고 하는 거 그거 한 시간에 그 관행이어서 고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 운동화로 지금 운동을 한 거지 거기 빨래 빨고 선배들 수발 들고 그거 하러 운동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관행이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저는 참 함부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기흥 회장이 저렇게 나와서 여전히 남아있는 저런 해병대 문화를 선수들에게 한다는 걸가
선수들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물어봤습니까? 선수도 하나하나 속내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로 여전히 남아있는 기득권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오늘 국회 문체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여러 문제점들 비판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국의 체육계는 19세기고 선수들만 21세기 있는 것 같다. 근데 또 이례적으로 윤천 장관도 이거에 동조해서 체육계의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았고 배드민턴협회 조사도 다음 달 중에 마무리하겠다. 문체부 장관, 윤천 장관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것들이 너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사실 지난 안세영 선수가 7가지 요구사항을 이전부터 요구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었고 예.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빨래를 막내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시대적 관습들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는데 예. 이것을 저는 안세영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선수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선해준다 이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 다음에 또 막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선수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도 부당한 관습들은 이어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인식을 보니까 왜 아직까지도 이런 오래된 관습들이 남아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해병대 캠프 좋아했다. 이런 인식 자체가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보겠다. 아니면 개선해 보겠다는 목소리가 아니라 다들 좋아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걸 보니까 예. 분명 내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은 개선하자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아마 그냥 하던 대로 하자라는 목소리로 억눌렀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촌 장관이나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이 문제의식을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안세영 이후에 다른 모든 종목의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낡은 관습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문체위에서는 특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현실 인식이 지금 제대로 돼 있냐 이런 부분들을 여야 할 것 없이 꽤 따져 물었고요. 특히 이 부분도 있겠죠. 저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사실 지난주에 국회에 비공개로 출석을 했던 안세영 선수가 야당 의원, 문체위, 야당 소속 문체의원들과 비공개로 면담을 했었는데 주말 새는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해서 여러 규정이 조율을 되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위해 대표팀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안세영 선수를 다시 한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아가지고 예. 해외 무대에서 다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본인의 지금 기량 자체가 전성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예. 지금 협회라는 어떤 선수를 보호해야 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기관이 마치 협회가 어떤 회사의 사장인 것 같고 마치 선수가 그 회사의 직원인 것 같은 상하 관계로 느껴지는 이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계에서 정상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안수영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 뛴다 안 뛴다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재현 변호사님, 네.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지난번에 했던 7가지 문제, 네. 뭐 트레이너 혹은 경기화, 여러 뭐 스폰서 문제라든지 혹은 기존에 있었던 얘기에 더해서 국제대회 출전 그 나이 제한 뭐 이런 부분도 야당 의원들 비공개로 만났을 때 풀어달라는 얘기했었는데 7가지 관행에 대해서도 오늘 유인촌 장관이 꽤 긍정적으로 네. 관행, 뭐 잘못된 인습이라면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유인촌 장관이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예전부터의 관행이나 어떤 19세기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개인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빨래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아직도 저런 것들이 대표팀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잘했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서 대표팀에 있던 친구들은 연습을 할 시간에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좀 분노했었던 부분이 바로 저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있어서는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7가지 그 문제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조금 더 급진적으로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한체육회에서 해야 하는 답변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보신 것처럼 대한체육회에서는 오히려 뭐 급진적인 변화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유인촌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대로
문체부와 체육회 온도차.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은 분명히 해병대 캠프도 좋아했고 예전에 이용대 선수나 배드민턴 간판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처럼 불만 표시 안 했었는데 왜 이러냐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유인촌 장관 이건 뭐 애둘러서 이기용 대한체육회장 저격한 발언일 수도 있고요. 안세영 선수가 지적하고 문제 제기한 7개는 낡은 관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신 그대로 여야 할 것 없이 체육회를 작심 비판한 여야 의원들인데요. 그런데 오늘 문체위 과정에서 갑자기 이 사건이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개인 스폰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과거에는 개인 스폰 받기는 저희 프로스포츠 외에는 아마추어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개인도 개인 스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광고, 홍보, 스폰 대한체육회에서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3년 전에 성남FC 기억하십니까? 광고, 홍보, 스폰 받은 걸로 인해서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조사를 받으러 나가고 있어요. 뭐 대가가 없어야 되겠죠. 잘 받고 있는데 그 능력자를 갖다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용 회장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성남FC 사건 모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거기까지 얘기를 스폰이 문제가 있다라면 선수들도 개인 스폰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글쎄 저는 잘 지금 장차관님이 잘 또 안 질의했어요. 가는데요. 장관. 예. 선수가 뭐 개인의 대가성을 바라고서는 뭐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성남FC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우리 문체부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맞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후원 업체들에 관련된 부분도 다 감사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가 끝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에 뭐 스폰서 얘기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대한체육회 안세영 선수 문제와 이모경 의원이 얘기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참 낯이 부끄럽네요. 이모경 의원은 성남FC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시나 봐요. 성남FC 사건이라는 게 성남FC라는 그 축구단이 있습니다. 예. 자, 축구단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기업들로부터 당시 성남에 판교 등재했던 기업들 후원금을 받으면서 그 기업들의 뭐 애로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원입니다. 또 청탁입니다. 이거를 들어준 혐의, 즉 청탁을 조건으로 해서 성남FC의 후원금을 형태로 해서 받았던 예.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모경 의원이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딱 청탁을 들어준 걸 딱 빼버리고 후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참 제가 낯이 부끄럽습니다. 저렇게 아직까지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위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 자체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개인적으로 스폰서 받고 선수들이 하는 거 그거와 성남FC처럼 어떤 인허가를 조건으로 인해서 기업들로부터 일부러 돈을 받고 자, 그중에서 일부를 또 자신들의 측근들을 그 성남FC에 임명을 해서 많은 또 이 연봉을 받게끔 하는 그 사건과 지금 현재 재판에 가 있죠. 지금 뭐 검찰 수사를 받는 거 아닙니다. 좀 본인 뭐 검찰 수사 이야기하는데 예. 이미 검찰 수사 끝났고요. 이미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왜 뜬금없이 지금 이제 대한체육회 문제를 나오는데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안세영 선수가 무슨 스폰서를 받으면서 무슨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무슨 그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체육회가 무슨 뭐 받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게 성남시라는 그 시의 인허가를 가진 시가 그걸 들어주면서 결국은 또 그에게 돈을 받은 그 혐의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지금 기소돼 재판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질문을 하더라도 좀 이게 뭔 사건인지 좀 제대로 알고 좀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세상 바뀌었다. 지금 뭐 협회는 19세기, 선수들은 21세기, 뭐 이런 정도의 뭐 한 200년 차이 나는 극이 있다. 이런 건 뭐 문제 제기는 이모경 의원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세영 선수 그러면 배드민턴 협회 여러 공식 스폰서 말고 개인 스폰, 운동화는 뭐 다른 브랜드 쓰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다가 3년 전 성남FC 기억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현정 의원도 언급하셨지만 잠깐 짚어 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을 바라보는 그 검찰의 시각은 부정청탁에 특혜주고 대가를 받은 거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아니 내가 기업 유치 잘한 거다 아니냐 광고비 잘 따온 거다. 다만 검찰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돈은 직접 받지 않았고 성남FC에게 후원금이 갔지만 사실상 그 수혜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강재래 변호사님. 네. 안세영 선수의 개인 스폰 문제와 네.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뭐 개연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까 이모경 의원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능력자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능력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인허가권자라는 이야기로밖에는 귀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두산에서 정자동에 그 3,000평 정도 병원 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 한 40억이 넘는 돈을 성남FC에다 후원금을 내주니까 갑작스럽게 그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인허가권자로서 이것을 상업용지로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의 용적률도 3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두산중공업 건물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예. 바로 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두산에서는 2015년에 이 그 사옥을 새로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 시기적으로도 돈을 갑자기 내니까 갑자기 인허가권자가 여기에 있어서 용도를 상향을 시켜주고 용적률도 3배가 되도록 해줬다. 이것으로 인해서 특가법상으로서 지금 대장동 재판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이모경 의원이 능력자라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어떠한 뭐 개인 스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개인 스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되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서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예. 어쨌든 이모경 의원이 제대로 된 이야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꺼내지 말았어야 될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폰서를 받는 사람이 능력자 아니냐 이모경 의원. 왜 검찰이 저렇게 다 하나하나 압수수색하고 그러냐. 이게 같은 경우냐라고 윤천 장관이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모경 의원이 저 질을 할 때 뒷자리에 앉았던 여러 문체부 사람들의 반응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황당한 상황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 장관님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황성훈 기조실장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불성실한 태도에 있어서 이 위원장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시고 앞에 나와서 그 이유 저는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까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도 있지만 제가 영상은 틀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기영 회장님 아마 언급이 있어서 그때 잠깐 아니요, 제가 언급한 건 이재명 당 대표님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장관님이 이제 이기영 회장이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 그때 지금 상황이 조금 어색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기조실장이 뒤에서 이재명 대표 언급하니까 웃었다. 이거 사과받아야 한다고 해서 전재수 문체위원장이 또 조심해달라고 주의를 줬는데 성춘부장 이런 것 같아요. 안세영 선수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뭐 갑자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 아마 뒤에 반응이 있었으니까 임 의원이 이게 못마땅했던 모양인데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글쎄요, 저 기조실장이라는 분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연유로 웃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죠. 본인이 입장을 밝혔지만 아마 저도 뭐 저런 상임위회장 여러 번 가봤지만 사실 상임위회장에서 누군가가 사실 웃을 여유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뭐 다 가끔 이제 의원들이 뭐 농담성, 뭐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질문들을 했을 때나 그럴 때 다 같이 좀 기분 좋게 웃는. 근데 요즘 국회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 대치가 너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그 상임위원으로서 뭔가 질의를 할 때 이 정부 부처 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뭔가 좀 성실하게 답변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를 좀 단회성으로 일회성으로 좀 모면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뭔가 야당 의원들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기조실장이 뭐 비웃는 목적으로 비웃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모경 의원이 아마 그런 전체적인 야당 의원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속에서 좀 본인의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해명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있는 그대로 납득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저 기조실장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지적한다거나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그 아마 저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안세영 선수 건과 비교해서 뭐 저렇게 웃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오늘 국회 문체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 문체부 사람들이 뭔가 이모경 의원의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심해달라. 전체수 문체위원장이 주의를 줬습니다.
오늘 문체위에서 있었던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빠르를 간 이른바 올림픽 참관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그 참관단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는 또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일정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전혀 체육과 관계 없는 종교 인사들 또 무슨 병원 행정원장 이런 분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는 거죠. 생활체육회와 통합을 하면서 960개 실업팀 중에서 800여 개를 지역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선수를 연봉 주고 키우고 훈련하고 다 하는데 올림픽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국제대회 이런 공감도 서로 가질 수 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협 같은 경우 올림픽이라든지 국제대회가 있으면은 몇 달 전부터 장어를 1년에 매달 300kg씩 줍니다. 선수들 특식으로. 조계종 같은 경우는 선수촌에 저희가 법당과 성당,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좀 활동이 미미한데 조계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선수들을 심지어 전지훈련까지 보내줍니다. 극단 관계자만 대여섬에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스님 한 분하고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신도의 사무총장은 참관단으로 항공비만 냈고 종무원들은 숙박비, 티켓 다 돈 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이번 파리올림픽을 함께 참관한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수산물 협동조합장, 민간병원 행정원장, 조계전 전국신도회 사무총장,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혹자는 누군가는 이거 민폐 참관단 아니냐라는 올림픽 기간 내내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비전문가, 비체육계 인사들이 참관단에 끼어 있는지 국회 문체위가 물어보니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강재하 변호사님. 아까 이기흥 체육회장 얘기는 수협 같은 경우에 국제대회 몇 달 전부터 장어를 매달 300kg씩 줬기 때문에 그래서 참관단에 같이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명단이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파리올림픽에 90명이 넘는 참관단이 갔으면 그것은 우리 세금을 써서 저 사람들이 그 체류비라든지 티켓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전해 줬을 텐데 좀 의아하다. 과연 체육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명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렇게 가는 참관단의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전혀 없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 각 부서에서 이제 사람들을 명단을 올리면은 그냥 체육회장이 승인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출발을 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뭐 장어를 300kg를 줬다는 등 어느 특정 종교에서 뭐 적극적으로 해줬다는 등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저는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공모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고 그리고 다녀와서의 어떠한 이분들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도 제대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기흥 회장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어요. 이기흥 회장이 세 번째 그 선거에 지금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인사들이 실상은 국제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이기흥 회장이 세 번째 연임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인사들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 해명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게 물론 선수들에게 유무형의 것들 특히 이제 장어 뭐 스태미너에 좋으니까 선수들 기록 회복하라고 줄 수는 있는데 올림픽 참관단을 뽑는 기준이라든지 이게 2016년부터 참관단이 만들어졌던데 얼마나 투명하게 사람들이 뽑혔는지에 대해서 특히 또 현장에서 여러 구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비판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참관단을 구성을 할 때 어떤 정확한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면은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참관단을 구성하는 자체가 장어 300kg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건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또 그 장어 300g을 그 참관단으로 가신 분이 다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회라는 것이 선수를 위해서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반대로 선수보다 협회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목적에서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고 어쨌든 매년 4천억 원의 예산을 쓸 수 있는 대한체육회 회장의 사면임 그 선거가 내년에 있잖아요. 근데 선거 인단을 보니까 17개 시도 체육회장 그리고 228개 시군구 체육인들이 선거 인단이기 때문에 이 선거 인단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관단들이 아무래도 이기용 회장을 통해서 또 파리까지 다녀오면 시군구 어떤 여러 광범위한 어떤 선거 인단에게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사면임을 하기 위해서 이기용 회장이 배려한 것은 아닌지 이것도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현실 인식 혹은 왜 어떤 기준으로 올림픽 참관단을 꾸렸냐 혹은 앞서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왜 선수들 다 기다리게 해놓고 약식으로 해단식 진행했냐. 오늘 문체위 중에 여러 가지 지적들 모든 비판 포인트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많이 쏠렸는데요. 오늘 참 이례적이죠. 국회 개헌 이후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슷한 취지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처음이어서 오늘 여야가 함께 움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친선 축구 대회가 열렸는데요. 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사실은 매 국회마다 자주 있었던 일이긴 한데 최근에 또 주목받았는 건 아무래도 그 여야가 이렇게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는 와중에 열렸다.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국회가 매년 이렇게 여야의 어떤 의원들 축구 대회도 하고요. 또 한일전도 합니다. 하는데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제 참 재미있는 게 그 민주당의 전방 공격수가 바로 이모경 의원이죠. 이모경이 이제 핸드볼 선수 출신이고 배현진 의원은 또 국민의힘의 또 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어요. 예. 근데 오늘 아마 비가 좀 내리고 해서 굉장히 미끄러워서 아마 부상자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조금 전에 뭐 들어온 소식 보니까 이상희 의원이 원래 이제 국민의힘의 굉장히 중요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포지션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지금 배현진 의원 이제 투톱의 오른쪽 스트라이커고 왼쪽 날개 여기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좌우로 움직이는 왼쪽 이공인데 윙어. 이상희 의원이 불의의 부상을 당했네요. 네, 뭐 3분 만에 뭐 부상을. 원래 이상희 의원이 굉장히 이 득점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왜냐하면 조기 축구회를 꽤 많이 나갑니다. 옛날에 7개 나가고 뭐 7개 나갔다가 이도 뭐 부러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축구에 대한 아주 진심인 분인데 뭐 바로 아마 축구대 시작하자마자도 부상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 비가 와서 굉장히 미끄러워서 부상자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축구하면요. 이거 굉장히 부상을 많이 입는데 그래서 일단 결과가 좀 주목됩니다. 여기 보면 그러게요. 여기 뭐 배현진 의원 있고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 의원이 수비 포백 라인 핵심을 좀 서 있고요. 뭐 여기 있네 이모경 의원 포지션이 이렇게 됐는데 사진으로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이모경 의원. 특히 여기는 민주당은 보니까 위성곤 의원이 C라고 해서 캡틴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들 한동훈 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경기 시작 전에 시축을 하는 모습도 있고요. 동시에 차서 반칙인데 한 명 한 명 찼어야 실력들을 다 가늠할 수 있었을 텐데 다 동시에 차가지고요. 한동훈 대표가 잘 찼는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 찼는지 가늠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운동화를 신고 비교적 편한 복장에 한동훈 대표 시축 모습도 참 이채롭습니다. 오늘 문체 얘기도 있었고요.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의 비교적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여야 친선 축구대회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 본론으로 가서요. 이 축구대회와는 관계없이 이제 여야가 극한 대치가 시작되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내일 퇴원을 합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겠지만 여야 대표 회담도 일단 연기가 됐고요.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표 재판들도 줄줄이 미뤄지는 상태인데 오늘 여당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재판 때문에 매주 출석하고 계신데 당대표 직무 수행에 문제 없으신가요? 한 달 전에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 소환 통보했는데요. 언제 출석하십니까? 일정 조율하셨나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이 막 진행되던 찰나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님 스스로도 무죄를 확신한다. 민주당도 이것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죄가 확실한 재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태로 재판을 연장해온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을 속히 진행해서 적어도 10월 중에는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 뉴스탑10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의혹 한 2주 정도씩 다 줄줄이 연기됐다는 얘기는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추가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의혹도 재판이 사흘 미뤄졌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아까 네.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는 이렇습니다. 무죄를 확신하니까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10월 중으로 선고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미루는 모습들을 그동안에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재판을 갑작스럽게 선거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든지 재판부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피고인들 같은 경우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지는 것은 한 2주 정도 미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월에 선고가 나기보다는 아마도 11월 정도로 조금씩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마지막까지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도 공판 결심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도 검찰에게 회유를 당했다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있어서 예. 아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동안에 이야기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주장을 해보고 판결이 만약에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다면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항소심을 조금 더 길게 끌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김재원 최고위원도 과거 법조인 검사 출신이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가 빨리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이 대표 스스로도 무죄 확신하고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보이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이후부터 재판을 빨리 속개하는 게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거 아니냐는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니까 재판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제대로 가리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피치 못하게 일주일 정도씩 지금 연기가 됐는데 사실 일주일 정도 연기되는 것은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마지막 선고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야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재판정에서 진실을 소명하길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속도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3개가 줄줄이 연기가 됐고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전에 나온 얘기죠. 내일 이재명 대표가 한 닷새, 한 나흘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했던 얘기했습니다. 현 정부가 이른바 독도 지우기에 나선 의혹이 있다면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을 했었죠. 이 얘기. 병상에서도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대책 마련해라라는 이 대표 지시가 있었는데 최근에 집권 여당을 향해서 친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인데 조금 전에 야당의 한 의원이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10월 1일 그러니까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당정협의회 때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야당의 강득구 의원이 본인 SNS에 뭐라고 썼냐면 10월 1일은 조선총독부의 설립일과 겹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나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10월 1일 우리가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바로 우리 국군이 38선을 다시 돌파한 날입니다. 계속 밀리다가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찾고 10월 1일 날 우리가 다시 이제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간 그 기념일과 함께 1954년 10월 1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방공포로 석방 등을 통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이거를 체결한 그런 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런 것들 기념해서 기본적으로 10월 1일을 1956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을 해서 예. 공휴일로 쉬다가 1991년 당시에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휴일만 지정에 배제됐습니다. 자, 그럼 역대 정부가 10월 1일 날 쭉 이렇게 국군의 날을 기념해 왔는데 그렇다면 역대 정부 전부 다 친일파인가요? 자, 강덕구 의원님, 역대 정부 전부 다 10월 1일 날 이 국군의 날 한 게 바로 조선 총독부 기리기 위해서 10월 1일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일본과 관련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연 10월 1일 날이 어떤 날인지 왜 지정됐는지 지금 뭐 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 상식으로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본인은 콕 집어서 그날이 조선 총독부 기념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계신 지금 안경은 오로지 그냥 친일 안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물을 저런 방식으로 바라보니까 저런 상식을 가진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솔직히 제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추인 부의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방금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역사적으로 10월 1일 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뭐 조선 총독부 설립 말고도 다른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로 겹친다고 해서 예. 그것이 마치 조선 총독부를 위한 그걸 기리기 위함이다. 저는 이건 좀 과한 표현이다. 아무리 정치적 레토릭이라 하더라도 예. 이것은 좀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저는 이전에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 조형물이 갑자기 없어진다던가 군대 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영토 분쟁 지역으로 분류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야당의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그러면서 정부가 해명할 건 해명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친일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뭔가 일본과 좋게 말하면 미래로 가기 위해서 뭔가 일본이 불편해하는 걸 너무 우리가 알아서 뭔가 져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행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10월 1일. 근데 글쎄요, 전 강덕권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글쎄요, 지지자들은 이런 것 왜 겹치지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께서 이런 것들을 마치 이런 걸 기리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도로. 성추인 부장님 말씀은 좀 예리하게 정부 비판할 거를 다소 세밀하게 공격해야지. 그렇죠. 저렇게 사실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정 잘 아시니까 실제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만약에 저런 아이디어, 야 10월 1일 한동훈 대표가 국군의 날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거, 야 보니까 조선 총독부 설립이랑 똑같아. 그거를 현직 국회의원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마치 그냥 현 정부 공격하는 데만 쓴다. 지지자들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떠도는 거 사실 어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저 관련된 얘기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은 지지자분들은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분노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분들이 그런까지 생각하지 않도록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지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 이제 국회의원께서 이런 거를 딱 뭔가 SNS에 직접 올리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부터 이게 진보 유튜브 커뮤니티나 이런 데 좀 많이 떠돌았었어. 많이는 아닌데 이렇게 제가 몇 군데서는 봤습니다. 글쎄요. 참. 이번에 현 정부가 지금 독도 지우기,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 병상에서 의료 대안 대책 마련해라는 것과 함께 진상조사 자체적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독도 지우기, 전쟁 기념관과 일부 지하철 역사에 있던 독도 조형물 철거된 걸 문제 삼은 건데요. 오늘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여당도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즉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 지시를 내릴 만큼 심각하고 긴급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괴담이라고 우긴다고 팩트가 사라집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세슘 우럭이니 뭐니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수산물들을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1년이 지났을 때 당신들이 한 얘기가 어디로 갔느냐,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반일 감정, 독도 문제를 꺼집어내서 그것을 덮어버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뭐 성토대회였어요. 남은 건 독도 파라는 거 아니냐. 괴담이라고 퉁치려는 여당 정치인 괴이하다. 근데 강지원의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또 다른 반일 감정 끄집어내라는 계산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뭐 비난 본인들이 지금 고스란히 겪고 있으니까 이걸 뭔가 반개 카드로 삼는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었지만 초반에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던 모습들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했었고 과거에 IAEA 사무총장이 왔을 때도 별다른 질문도 하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는 1조 6천억 원이라는 그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그 예산에 있어서 90% 정도는 수산물을 소비 촉진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여기에 있어서 검사를 하고 이러한 비용에 있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국민들께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수산물을 먹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민들의 피해라든지 여기에 혈세가 들어갔는데 민주당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들이 좀 있으려고 보니까 예. 갑자기 독도를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김민석 의원이 지금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런 근거도 없죠. 언론에서도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별다른 대답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 독도 지키기라는 것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지하철 역사에 있는 이러한 뭐 조형물들 같은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새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계속되는 저런 괴담들에 있어서 어떠한 그 친일 프레임, 지금 정부를 그렇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득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저렇게 보시는 그대로 뒤에 백드롭이라고 하죠. 그 당 최고위원회 현수막을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서 큰 독도 사진과 함께 민주당이 전사적으로 이제 집권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아니 그냥 낡아서 바꾸는 전시물까지 친일 매국 정치 선동 개탄스럽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한마디를 했는데 이거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건드린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민주당에게 조금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명백하게 이번 정부에서 일본과 관련해서 잘못된 어떤 대응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아니라 중도에 있는 지지자들, 중도층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저는 지적을 잘 해야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국가안보실의 김태호 차장이 말했던 것이 있잖아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수십 번 피곤할 정도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말들을 저희 민주당이 부각시키고 지적하는 거는 아무래도 중도층의 어떤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어떤 그 객관적인 사실로도 이게 공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서 가끔씩 어떤 방금도 10월 1일과 같은 조선 총독부와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해버리면 정말로 저희가 부각시키고 지적을 해야 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예.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입니다. 예. 그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라는 분이 아니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 또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문하면 그때 뭔가 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얼마에 팔 건가요? 독도 얼마에 일본이 부른다고 그런가요? 예. 정말 이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에 어느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판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본인들은 이게 판단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가요? 만약 기시다 총리가 와서 그냥 가서 사인하고 그냥 독도를 상한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버젓이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이거 우리 초등학생들도 보면 아마 웃을 일 같아요. 1차원적인 선동이다라는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여당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했어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괴담 정치하는 것이 이익된다는 경험적 판단인가 했는데 이렇게 비판했는데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이현주 의원이 오 시장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호구와 싸우는 듯해요. 저 시장인데 네. 조금 이렇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대선에 대한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내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민하게 지지층 오세훈 시장이 정말 보수의 그 대선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오히려 이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정리를 확실히 하고 보수가 이상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독도 지우기 자체 진상조사해라 이재명 대표 병상지시. 이현주 의원은 아마 이제 오 시장이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 아마 저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비판 메시지 쏟아낸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성친 부의장님, 대통령실이 최근에 보면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독도 지우기까지 이렇게 괴담 아니면 야당의 존재 이유 없냐. 대통령실의 또 한 번의 이례적인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글쎄요, 뭐 동의하지 못할 것 같은 단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광우병 얘기를 자꾸 이 괴담 정치의 사례로 드는데 광우병 그 당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30개월 미만 소만 지금 수입하고 있고 우리도 안전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뭐 광우병 그 보통 4세에서 5세 정도의 소에서 많이 발병한다는 병이었는데 그때 30개월 미만이라는 제한을 이명박 정부에서 초반에 아예 풀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그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때 과한 표현들 30개월 미만 도축소가 아닌 모든 소들이 마치 광우병에 걸린 것 같다고 한 뭐 언론사들이나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잘못된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다 괴담은 아니었거든요. 분명 저는 순기능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작 1년 지났습니다. 이게 영향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야당의 입장으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저 관련 이슈 있을 때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당의 역할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적 의구심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야당을 무조건 괴담 정치하는 쪽으로 선동해가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또 하나의 괴담 얘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괴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이야기 그건 전 우리나라에 있는 괴담 중에 가장 앞선 괴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대통령실이나 오세훈 시장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 것처럼 양극단에 있는 뭔가 저런 의혹적인 얘기들은 많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단어 선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실이 저런 대응을 한다는 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굳이 제가 하나 정도만 말을 하자면 뭐 부정선거 의혹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할 수 있지만 공당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은 없고요. 또 하나가 뭐 후쿠시마 괴담, 후쿠시마 의혹은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치 당시에 위성곤, 윤영덕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반년 안에 1년 안에 엄청나게 큰 일을 벌일 것처럼 그런 오염수 문제가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서둘러 뒤집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과한 표현들에 대해서 뭐 마치 당장 뭔가 문제가 생길 것처럼 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자중하는 편도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실 얘기, 괴담 얘기 계속해서 지금 정치권의 극한 대립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 이 얘기도 길지 않게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공개 활동을 시작한 민주당 중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대표가 9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다는 게 저는 뭐 크게 국민적 감동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대로 못하면 내가 국회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따질 건 따지고 또 세울 건 세우고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 또 이런 이제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게 오히려 이 대표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도 그게 도움되지 않겠어요?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합쳐서 요새 삼김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감히 저희들을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말하자면 많이 넘치는 거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삼김이라는 뭐 표현도 새롭게 나왔는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대선 위에서 유연성 보여야 된다. 김부겸 전 총리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 복귀를 했다. 이거 어느 정도 의미라고 보세요? 우선 일단 김부겸 전 총리는 일단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켰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해찬 전 대표와 함께 3인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 김두관 전 의원이나 이분들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체제를 상당히 옹호하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죠. 정봉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박용진을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친문과 친노에 있어서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어떤 적통을 유지해왔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마 9월 중에 서울에 이제 사무소, 원래 집은 양평에 있습니다만은 9월 중에 사무소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걸로 봅니다. 즉 민주당에서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좀 전통을 지켜왔던, 적통을 지켜왔던 분의 비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의 어떤 비판과는 좀 저는 다른 차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오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는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선고라든지 또 이런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귀국이나 등등 여러 가지 균열적 요소들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 좀 전에 뭐 이 방송에서 신삼김 시대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예.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뭐 이 세 사람이 과연 앞으로 이재명 체제를 어떤 식으로 대체하거나 어떤 식으로 균열을 할지 그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실제로 네. 뭐 삼김은 뭐 언론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인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앞서 공개 행보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시작한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최근에 초일회 비명계 의원, 뭐 윤영찬, 박용진 이번에 공천에서 이른바 비명 행사한 분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 적절한 경쟁제가 중요하다는 게 친명계 얘기긴 한데 뭐 달가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달가워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선에서 다양한 경쟁은 필요한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김부겸, 김경수, 뭐 김동연 이런 분들과 경쟁을 제대로 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본선에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지. 지난 전당대회처럼 김두관 후보하고 뭐 김지수 후보하고 이렇게 약체들하고 이렇게 결어가지고 압도적으로 뭐 당 대표가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흥행이 되지는 어렵거든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을 때 예. 일각에서는 이제 드디어 친명과 친문, 친노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김경수의 손을 잡고 김부겸이 나오고 김부겸의 손을 잡고 김동연 지사가 나와서 저는 그 후로도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더 이 대선 가도에 뛰어들어서 아무래도 민주당의 대선 판도가 아무래도 재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오랜만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작심 비판, 애둘러서 비판한 측면까지 비명계 움직임까지. 알겠습니다. 독도 지우기 자체 진상조사 얘기와 함께 민주당 내부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선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 향해 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하위 얘기가 나왔어요. 옷 얘기, 반바지냐, 핫팬츠냐. 그리고 생중계 얘기, 계속해서 여러 공방이 있죠. 저희가 준비한 6위와 2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퇴원을 하면 한동훈 대표와 언제 만날지, 뭐 물밑에서 지금도 조율하고 있지만 이것저것 조율할 게 꽤 많을 겁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가리켜서 취임 한 달 됐지만 용산 눈치만 본다고 해요. 이른바 바지 사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선 이걸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 하자라는 건 용산 때문이잖아요. 용산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생중계 해버리면 네. 시시콜콜 보고도 안 해도 되고 투명하니까 네, 네. 깔끔하죠. 한 대표는 뭔가 할 실권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뭘 내놓겠습니까? 일종의 바지인데. 네. 그러니까 생중계로 가자라는 게 한 대표는 최상의 카드죠. 발의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뭐 반바지 사장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뭐 민주당의 실세는 개딸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핫팬츠 사장입니까? 아니면 뭐 민주당 의원들은 개딸들에서 움직이는 뭐 핫팬츠 의원들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앞과 뒤가 다른 것이고 상대 당 대표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장희 변호사님, 그 공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한 달 됐지만 뭐 한 게 뭐 있냐, 용산 눈치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바지 사장 비판하니까 개딸들 핫팬츠 사장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민주당에서 아마 최상병 특검에 대한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특정해가지고서 한 게 있냐 없냐를 논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시간이 아니라 민주당의 시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최상병 특검이 날이 갈수록 위헌성이 높아지는 법안을 통해서 거부권을 유도를 했으나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는 떨어져 가고 지금 9월까지를 아마 이 이슈로 정쟁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법안을 내라 이렇게 처리 시한까지 얘기하면서 뭐 열흘 안에 내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10월에는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미니 보궐이긴 하지만 선거 이슈로 넘어갈 수가 있고, 또 그때쯤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사건들이 조금 지연은 됐지만 결심이 되고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 보도나 이런 발언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거든요. 10월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1심 결과들이 줄줄이 나오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선거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최상병 특검을 통해 가지고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룸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제 몰아붙이는 건데, 예. 정치라는 게 결코 지금 뭐 수싸움을 놓치거나 상대방 뜻에 그대로 딸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지 사장이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바지 사장이란 개념 자체가 누가 시키는 거에 그대로 따르는 얼굴 마담을 표현하는 건데,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용산과 지금 다른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의견에 있어서 주관을 그대로 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바지 사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당원과 국민 63%가 압도적인 지지를 해서 세운 당대표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죠. 예. 요새 민주당이 굉장히 예의를 찾으시는데, 예의를 갖고서 얘기를 하시려면은 본인들 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서 압박을 하시거나 예. 당대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왜 못 봤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거나, 저는 그런 장이 열리는 것을 오히려 원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 말씀은 야당이 얘기하는 진짜 바지 사장이라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라든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 김건희 여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지 않았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수평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 사장이 아니다. 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게 맞아 바지 사장일 것 같았으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다 이렇게 명쾌하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됐었거든요. 예. 이것도 자신의 주관에 따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민주당의 이제 주장이 이게 임돈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지 사장이라고 비판하니까 개딸들의 핫팬츠 사장인가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렇게 바로 순서를 했거든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 퇴원 이후에 몸 상태를 좀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야가 대표회담 때 지난주에 공방이 있었던 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를 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일부를 생중계하는 방식도 조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잠시 미뤄졌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 회담을 기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 과정과 그 차이점,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빌면서 조속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발언은 본인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표회담 공개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게 꼭 생중계를 해야 내가 여야 대표회담을 한다는 전제 조건은 아니다.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다중계, 100% 생중계 말고 일부는 그래도 예전에 뭐 모두 발언 잠시 하고 취재 기자, 카메라 기자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중간점을 생중계로 찾자, 뭐 이런 얘기가 여야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생중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중간 단계로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생중계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 제안을 한 것,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 이게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정치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이미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에게 회담 생중계하자, 공개하자라는 것을 먼저 제안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자신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로 국민들께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지금 코로나로 입원을 하면서 회담이 언제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늦춰질수록 추석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이게 민심의 분수령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으로서 갑작스럽게 여의도 정치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어서도 정책에 있어서의 이미 그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꽤 깊이 있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알게 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생중계가 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선 토론에서 뭐 기축통화국 이야기를 했다든지 좀 말실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오히려 더 많은 점수가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아마 민주당에서 생중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함으로써 민주당은 더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 생중계 얘기 물밑에서 그런 정도가 오가고 있다.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중이니까 이재명 대표 대신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가 무조건 100% 생중계를 고집하는 게 아니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야 친선 축구대회에 앞서서 시축을 했던 한동훈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를 나란히 듣고 오겠습니다. 우연찮게도 오늘 우원식 의장께서는 저희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오셨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인 파란 걸 입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 분위기 국민을 위해서 저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로 좋은 정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공을 가장 잘 찰 것 같은 이름을 가진 박찬대입니다. 오늘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축구 공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공을 놓고 서로 멋진 우정도 나누고 여기서 협치의 물꼬를 좀 터나갔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치지 마시고 즐겁게 운동하십시오. 화이팅! 진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말 잘 찾는지 한번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앞서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검증한다 그랬는데 같이 다 시축을 했잖아요. 여야 대표에서 잘 안 보이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디딤발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뭐 비교적 무난하게 다들 차서요.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해서 잠깐 우스갯소리를 해봤습니다. 사진 포착만으로는 알 수 없는데 가장 낮게 깔린 것 같기도 하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공이. 생중계 얘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앞서 강전의 변호사 말씀은 이게 생중계가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뭐 부분 생중계로 좀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생중계 안 해도 유리하고 한 대표 전략에 말릴 필요가 없다. 민주당 속내는 정말 이런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결과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부담 없이 비공개 회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사전 조율을 통해 좀 조율될 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반생중계 뭐 아니면 반비공개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치열하게 토론할 내용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각자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얘기하는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근데 비공개를 통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금투세라든지 이렇게 전통적 지지층에 반대되는 것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비공개로 한다든지 그렇게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양 당내 대표 비서실장 분들은 신뢰를 갖고 이거에 대해서 꽤 자주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야 뭐 기싸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레토릭으로 싸우고 있지만 실질적 논의는 많이 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비공개 공개를 계속 뭐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물을 내야 된다.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왜 결과물을 내는데 좀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결국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까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에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바지 사장이 아니라 사실 이
사사건건 뭔가 지금 사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회장 때문에 이 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용기를 좀 갖고 63% 지지를 받은 만큼 본인의 목소리를 그냥 당당히 내시라. 그러면서 이 회담을 통해서 생중계든 그게 비공개든 본인이 본인만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63% 지지층이 있으니 회장 눈치 보지 마시고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회담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예, 아까 뭐 여야 원내대표, 여야 대표 그 우원식 국회의장 두고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금투세 토론을 할래 말래 뭐 이러면서 공방도 있었는데 오늘 분위기 꽤 화기애애한 모습. 여야 저런 거 참 오랜만입니다. 다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 외부로는 이제 생중계에 대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여러 압박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면요.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 비교적 불편한 관계로 보였던 친윤계 의원들과 1대1 식사를 하면서 소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뭐 묻고 있는데 우리 아주 안심하십시오. 우리 아주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오늘 딱딱해서 내가 좀 이 분위기를 풀고 싶은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고 단 안타까운 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한동훈 대표를 모시고 현안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고 싶은데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점식 의원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품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함께 정치하고 싶어 하실 만한 분이죠.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 의장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몇몇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구자령 변호사님, 그 한 대표가 최근에 꽤 점심 식사 많이 하고 있다. 정점식, 인요한, 김지한, 윤상현, 뭐 비교적 본인과 거리가 있었던 의원들 1대1 식사 정치 직접 조언 구한다.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당내에서 본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졌던 사람마저도 포용하겠다 이런 행보로 보이고 이게 이제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정치라는 게 당내 정치가 70%다라는 말이 있는데 당내에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정책을 정했을 때 상대방하고도 교섭이 되고 또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공격할 때 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 바로 못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당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건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 심지어는 이제 경쟁했던 분들까지도 다 아울러 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의 의견으로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비대위 시절에도 그 전임 지도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사퇴하는 바람에 뿔뿔이 그냥 최고위가 해산이 됐었잖아요. 근데 전임 지도부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고생했다 연락이 없었는데 후임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생했다고 먼저 연락해가지고 다 이렇게 아울렀던 그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경선에 있어의 후유증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것을 보는 당원이나 국민들께서도 만족하시고 또 이제 다른 여러 정점식 의원이나 인요한 의원 이런 분들도 다른 의견이 우리끼리의 파열음이 아니라 건강한 토론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꼼꼼하고 세심하다는 일화를 말씀하시다가 애들어서 김기현 대표 비판하신 것 같기도 해서요. 아니 그분에 대해서도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문가들 만나고 있고 특히 여기 의료, 인요한 최고위원, 인요한 의원 의사 출신이잖아요. 특히 지금 집권 여당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문제일 겁니다. 의료 공백 사태 벌써 6개월째고요. 집권 여당, 특히 정부도 이번 추석 때 환자가 몰리면 지금 뭐 간호사 파업 얘기까지 나오면서 추석 때 의료 대혼란 우려가 되는데요. 한동훈 대표 주말 새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이 이 공개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용하지만 그렇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을 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사실 뭐 국민의힘 같은 곳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예. 이제는 한동훈 당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최근에 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들도 많이 기사화가 되고 반년 정도 지나고 전공의들 뭐 돌아갈 생각조차 없으니까 집권여당 당대표가 최근에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났고 협상의 공간을 열어달라라고 했는데 물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희 뭐 채널에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 내용 뭐 박단 비대위원장은 비공개 만남이 공개돼서 유감이라고 했지만 한 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구자룡 변호사님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이 의료 대란의 문제에 대해서 여지를 둘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는지 지금 워낙 첨예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커리어에 쌓는데 제물로 삼는 이런 과정이 아니거든요. 지금 물 밑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 나중에 보도를 통해 알았지만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을 했고 어떻게 보면 갈등이 그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표명해가지고 해결을 위해 굉장히 노력했던 걸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예. 지금 이런 비공개 회담에 대해서도 그때 배석을 했던 의사 출신인 박은식 위원한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예.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이제 뭐 물러나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공부 중에는 이제 민생과 관련된 이런 의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공부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박은식 위원이랑도 그거에 대해서 좀 소통을 했었고 또 박은식 위원은 박단 비대위원장과 또 소통을 했었고 그 결실로 이번에 이제 만났는데 사실 뭐 첫 번째에 한 번 만나가지고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예. 여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양쪽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쪽에서 룸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양쪽 입장이 워낙 팽팽한데 그러게요. 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지금 박단 위원장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였고 박단 위원장도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또 한동훈 대표께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시면 공간을, 예. 그렇죠. 공간 협상의 공간이라는 게 양쪽을 붙여놓고 그냥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제3자로 방관하는 식이 되잖아요. 예. 내가 적극적으로 양쪽에다 그 협상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만나게끔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전혜 변호사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보면 뭐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와 여러 가지 소통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당 입장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의료 대란에 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네. 이 부분을 어찌 됐든 그 법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말고도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표현도 나왔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저 표현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저런 표현들 때문에 지금 당정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혹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팀으로 협상에 나서고 서로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다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박단 회장과 만나서 뭐 그날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물꼬를 트고 그리고 여야 간의 지금 대표 회담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도 이 의정 갈등에 있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물꼬를 트인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향후 이 의정 갈등에 있어서 어떻게 여야가 함께 풀어갈지 그 이야기도 대표 회담에서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박단 전공의 대표 만난 한동훈 대표인데 잠시만요. 오늘 일부터인가요? 이면택 의협 회장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는 그대로. 대통령과 국회 의료 대란 끝내달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다. 뭐 의협 회장의 단식 일단 그 부분도 있겠지만 추석 때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거라는 관측, 전망도 꽤 우려 섞인 전망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저희가 한동훈 대표의 고민거리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이 얘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예, 부천 화재 참사 속보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 당시 화재 희생자들이 전한 긴박했던 상황. 많은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만나고 오겠습니다. 장례식하지 말고 내가 쓴 얘기랑 그런 거 다 버려. 야, 구급대원들 안 올라올 것 같아. 너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뜨거운 곳에서 바다 속에서 연기가 심해서 마지막 목소리 얼마나 핍박했겠어. 부모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이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속보를 여러 전해드리면서 그 피해자 희생자들의 얘기들을 좀 하나하나 만나봤었는데 또 다른 사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 문자 메시지를 쭉 보냈어요. 이렇게 제가 읽기에도 참 먹먹한데 어머니는 사실 당시에 이 문자 내용 바로 파악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아들 어디야 일찍 와. 이 문자 내용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지금 문자를 보낸 아들은 자신의 어떤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저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문자를 보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들은 당연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조차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자를 보고 아들 어디야 집에 빨리 들어와라고 했지만 뭔가 상황이 심상찮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전화를 했지만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속상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들을 잃은 것도 굉장히 황망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아들이 처음으로 문자를 보낸 게 7시 49분경입니다. 엄마 사랑해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난 게 34분이었고 이 구조대, 그러니까 첫 선착대가 도착을 한 게 불과 4분밖에 지나지 않은 43분의 현장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마지막 문자가 전해진 시각까지 거의 한 20분 가량 이 정말 골든 타임이 어쩌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예. 물론 현장 상황이 녹록치 않고 응급 상황에서 모든 생명을 다 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뭔가 소방당국이 대응을 좀 빠르게 했더라고 하면 이 시간, 이 문자를 보내는 시간 동안 한 목숨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그 후속 대처에 대해서도 지금 유족들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부분은 아들이 발견 시각이 언제인지 병원으로 이송된 게 언제인지 이런 정보가 전혀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당국이 빠른 출동은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좀 대응을 제대로 하고 지금 매트리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이 골든타임 안에 한 목숨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 새롭게 알려진 녹음 파일, 녹취록도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게 해당 사건이 벌어진 목요일 저녁 7시 39분 최초 신고자와 119 요원의 대화 내용입니다. 중동 땡땡 호텔인데요. 불이 났어요. 어디요? 중동 어디요? 땡땡 호텔이요. 중동 땡땡 호텔이요. 밖에 불이 나가지고요. 땡땡텔이요? 땡땡 호텔이요. 저희가 여기 보면 중약이에요. 꽤 많은 해당 위치를 알려주는 최초 신고자의 목소리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글쎄요. 물론 워낙 다급했으니까 최초 신고자의 말이 잘 안 들렸을 수도 있고 여러 주변 소음 혹은 발음 부정화 이런 사항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이름 가지고 어디 지역 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됐는데 신고를 했는데요, 소방서에. 그리고 나서 지금 최초 접수를 받은 소방 당국의 119 요원의 질문 내용이 9번을 물어봐요. 호텔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정확하게 본인은 얘기한 걸로 보여지는데 계속 9번을 다시 묻고 그러면 시간이 또 지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물론 중간에 소방차를 출동을 시키긴 했어요. 지령을 내리면서 근처 어디로 가라고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체되던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고를 했더니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신고하신 분은 직원이고 이 직원이 얼마나 급박했든지 현장에서 고객님 대피하세요, 고객님 대피하세요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예. 결국 일정 부분 호텔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급박하게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장면. 또 물어보거든요. 119 요원이 대피하셨어요? 아니요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그 호텔 직원이 호텔에 투숙한 분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혼자 나가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여주는 두 가지 측면. 첫째는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 수 있는 시간적 어떤 그 지체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예. 다만 호텔 직원은 직원으로 있으면서 고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부분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뉴스 탑10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 부천 해당 호텔 주변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소방서가 있었기 때문에 4분 만에 도착을 했지만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 뭔가 이 최초 신고자 의사소통의 어려움 분명히 있었다. 지금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특히 에어매트 또 다른 사망자를 2명의 사망자를 낳은 에어매트 건부터 해서 이 부천 화재 참사 곱씹어볼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안지홍 기자님. 그런데 이제 사고 원인도 좀 더 합동 감식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일이긴 한데 해당 809호인가요? 그 에어컨에서 스파크가 발생을 했고 여기 호텔이니까 숙박업소니까 소파, 침대, 매트리스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특히 매트리스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걱정 그리고 지금까지 호텔 관리가 어땠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호텔은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에는 당연히 침대가 있고 이 침대 구성품은 매트리스죠. 바로 이 매트리스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810호에서 연기가 나오고 7층까지 가득 메우는데 불과 1분 2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을까 놓고 봤을 때 에어컨에서 불똥이 튄 다음에 곧바로 소파나 매트리스로 옮겨 붙었다는 거죠. 자, 이 매트리스에 불이 옮겨 붙으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불이 번지는 이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로 매트리스가 위험하냐면은 책상보다는 무려 230배, TV보다는 490배 정도 불이 더 빠르게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가구 같은 경우는 나무 재질이죠. 더 늦게 불이 붙는 데다가 불이 붙어도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덜 배출되는데 아무래도 이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유독가스의 배출량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염 성능을 강화한 난연 매트리스를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허주현 변호사님 이런 거겠죠. 뭐 TV보다 그 불 붙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해도 뭐 현실적으로 이 매트리스도 난연 제품이다 보면 뭐 가격도 더 높을 테고 경제적 측면에서 이 숙박업소가 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도 뭐 이번에 사실 되짚어보면 에어매트도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제때 터지지 않은 것들 그리고 완강기가 그런 그 소방당국에서 확성기로 뭔가 피해야 하는 시민들을 제때 구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특히 매트리스 저 발화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총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그대로 집약적으로 이런 참사로 이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난연 매트리스 문제는요. 윗부분에만 난연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윗부분에만 우리 지금 실험을 통해서 공식 인증 마크를 획득을 하려면 옆부분이나 아랫부분이 아니라 윗부분에서 불붙은 담배를 떨어뜨려서 10cm 정도만 타고 꺼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 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특히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 에어컨이라든가 전자제품과 매트리스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난연 매트리스를 배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윗부분만 난연 소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예. 측면 부분이나 아랫부분까지도 난연 처리가 된 매트리스를 사용하도록 뭔가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비용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비용이 이런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데 쓰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참고로 영상을 준비한 그 난연 매트리스와 그렇지 않은 매트리스에 대한 비교, 대조, 실험은 지난 과거 사례지 이번 해당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험입니다, 실험.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속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친하다더니 이게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했던 말입니다. 최근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대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최근에 케네디 주니어 후보까지 끌어올 정도로 본인 지지율을 모으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했던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The press hated one.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Simply put, they are out of their minds.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맥메스터 보좌관이라고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정책 총괄한 보좌관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최진봉 교수님,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북한을 열병식했을 때 쓸어버리면 좋겠다는 취지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책을 하나 냈어요. 책을 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우리 자신과의 전쟁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지금 이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북한군의 열병식을 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북한군 열병식 할 때 북한군 전체를 제거하면 어떨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김정은과 대화하고 어떻게 이제 북미 간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또 정상화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본인의 치적으로 계속 트럼프는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북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북한을 전체를 쓸어버릴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뭐냐면 맥메스터가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트럼프 밑에 있던 사람들 대체적으로 다 아부하는 사람들이었다. 제대로 발언도 못하고 충원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코앞에 두고 과거 측근이 저렇게 폭로를 하면서 북한과 이런 적대적 관계 이것보다 저렇게 즉흥적으로 열병식 때 어떻게 제거해버렸다는 생각을 미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언론들도 헷갈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많이 다급하잖아요. 저 케네디 주니어 이 후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끌어안고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케네디 지금 주니어 후보 같은 경우 트럼프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가문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트럼프 주니어의 다른 형제 자매들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하지 않고 해리스를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가문에 먹칠을 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5명의 형제 자매가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케네디 가문은 아주 유명한 민주당의 가문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많은 표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보여지고요. 재밌는 현상은 본인은 또 사퇴를 완전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 소위 이제 스윙 보터 지역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만 지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해병대 캠프를 선수들이 좋아했다고 어느 선수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비판한 목소리이신 것 같습니다. 놀 때만 화기애애한 국회 하셨고요. 야합하지 말고 국민 보는 앞에서 회담해라. 생중계 찬성하시는, 대표회담 생중계 찬성하시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치도 축구만큼 치열하게 정정당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야 친선축구대회에 꽤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네요. 댓글 4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제, 축구와 관련 있는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Last week we were very disappointed. Everybody were really clinical, making sure that we are making a great decision, and I'm very pleased about that. I was very pleased, but scoring goals is very pleased. But seeing Mickey running like this, I'm very happy and grateful that having these amazing defenders behind me.
주장답게 인터뷰에서도 동료들 칭찬하는 손흥민 선수인데 이 웃겼던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영국 프로축구 리그가 개막을 했는데 손 방출해라 활약은 과거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했던 여러 언론들이 있었는데 BBC 선정 베스트 11에 뽑혔어요. 역시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생은 성적표로 말하고 공격수는 골로 말한다. 이 말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레스터 시티전에서 골맛을 보지 못하자 영국 언론들이 굉장히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혹평을 쏟아냈었어요. 예. 뭐 주전 선수로서 가치가 없다, 뭐 심지어 방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겠지만 이렇게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해서 예. 지금 BBC 선정 2주의 베스트 11 선수에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첫 번째 골은 이 굉장히 강력한 압박으로 뽑아낸 골이었고요. 두 번째 골은요. 판더펜 선수의 이 계속해서 이제 위험 지역까지 공을 끌고 가다가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아서 왼발 슈팅으로 정말 그렇죠. 그림같이 골인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정말 월드클래스 인성다운 게요. 판더펜 이건 너의 득점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을 판더펜 선수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예. 역시 실력으로도 인성으로도 최고의 힘을 증명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까지 11호 반납했습니다. 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